차가운 금속과 가죽 냄새가 뒤섞인 전용기 내부, 강지훈은 등바디에 몸을 깊게 묻은 채 창밖을 응시했다. 거대한 비행체의 날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10년 만이었다.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맨주먹으로 도망치듯 떠났던 이 도시로 그는 이제 제왕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 너머 어둡고 축축했던 과거의 한 지점을 꿰뚫는 듯 차갑게 빛났다. 그의 무릎 위에는 진숭홀딩스의 기밀 서류가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가산을 송두리째 삼켰고 어린 소녀는 한겨울 거리로 나앉았다. 그를 나락으로 밀어넣은 이름, 최만식, 그리고 그의 탐욕스러운 제국, 태양그룹. 지훈의 입가에 냉혹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회장님, 서울지사에서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온 민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지훈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태양그룹의 최근 동향은?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폭풍의 기운을 민 비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은평신도시 재개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만식 회장의 아들 최진우 전무가 총책임자로 전면에 나선 상태입니다. 민 비서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최진우,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오만함만 배운 어리석은 후계자. 그는 복수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연약한 첫 번째 말이 될 터였다.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자 지훈은 마침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서울의 밤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같은 시각 태양건설의 건축설계팀 사무실은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김서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설계도면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가 맡은 은평신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는 회사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작업일 뿐이었다. 최초의 설계안은 분명 사람을 향해 있었다. 녹지와 주민 편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최진우 전무의 지시가 내려온 이후 설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탐욕스럽게 변질되었다. 녹지는 주차장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은 수익성 높은 상가로 바뀌어갔다. 그것은 건축이 아니라 파괴에 가까웠다. 김서연 씨, 아직도 퇴근 안 했어. 설마 그깟 주민들 때문에 전무님 지시를 어기려는 건 아니겠지? 옆자리의 박 팀장이 비아냥거리듯 말을 던졌다. 그는 이미 최진우의 충실한 개가 된 지 오래였다. 서연은 대답 대신 모니터에 떠있는 조감도를 노려보았다. 화려한 그래픽 뒤로 쫓겨날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아른거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이 부도덕한 계획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 그녀의 이런 고집은 회사 내에서 그녀를 외톨이로 만들었다.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그녀는 타협할 수 없었다.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녀의 유일한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어릴 적 살던 동네를 떠올렸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이웃 간의 정이 넘치던 따뜻한 골목길. 그곳 역시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무참히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빌딩 숲에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 거대한 도시의 냉혹함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일렀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프로젝트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녀는 또다시 외로운 밤샘을 시작했다. 찬 바람이 지운해 뺨을 스치자 그는 문득 10년 전 그 겨울밤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고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17살의 자신을.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컸던 것은 세상에 대한 배신감과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그는 더러운 골목길 구석에 웅크린 채 한방눈이 쏟아지는 하늘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고 있었다. 온몸에 감각이 무뎌지고 의식이 희미해져 갈 때였다. 그때 작은 그림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날고해진 빨간 목도리를 두른 작은 여자아이였다. 아이는 하얀 입김을 뿜으며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호빵이 들려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호빵을 그의 얼어붙은 손에 쥐어주었다. 지우는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이 차가운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맑고 따뜻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그 따뜻한 온기가 꺼져가던 그의 생명의 불씨를 되살렸다. 아이는 잠시 그의 곁을 지키다 이내 골목길 저편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지우는 아이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손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미친 듯이 호빵을 베어 물었다. 눈물과 함께 삼킨 그 맛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맹세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또한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을 건네주었던 그 작은 아이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 아이는 10년 동안 그의 심장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빛을 내는 존재였다. 그의 복수가 차가운 증오만으로 채워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이기도 했다. 다시 현재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선 지우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손에 쥐었다. 그는 민 비서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내일 아침 태양그룹의 주력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뉴욕 본사에 전달해. 그리고 10년 전 은평구 일대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해봐.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말고. 한편 김서연은 밤늦게 회사를 나섰다. 그녀는 결국 박 팀장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다.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우기로 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어릴 적 추운 겨울밤길에 쓰러진 아저씨에게 호빵을 건넸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의 운명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울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다시 교차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금융중심지가 내려다 보이는 진숭홀딩스 임시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미디어 월에 떠있는 실시간 주가
변동 그래프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철함과 사냥을 앞둔 맹수의 집중력이 번뜩였다. 그는 화상 연결된 뉴욕 본사의 트레이더들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태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양화학에 대한 공매도를 시작해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은밀하고 정교하게. 그의 지시는 짧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수십 명의 엘리트 트레이더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첫 번째 균열을 내는 작업이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시장은 미세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태양화학의 주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하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평소 안정적이던 주가의 흐름에 나타난 미세한 파동은 일부 예민한 투자자들에게 불안의 신호를 보냈다. 태양그룹의 심장부, 최만식 회장의 집무실은 아침부터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시장의 변덕으로 치부하려 애썼지만 동물의 왕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노회한 포식자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도대체 원인이 뭐야? 어떤 놈들이 장난질을 치는 건지 당장 알아내. 최만식은 책상을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오만한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짓밟아왔기에 감히 자신의 제국에 도전할 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태양건설 설계팀의 분위기는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최진우 전무가 예고 없이 들이닥쳤기 때문이었다. 명품 수트로 온몸을 감싼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한 바퀴 훑어보더니 김서연의 자리에 와서 멈춰 섰다. 그는 그녀가 밤새 수정한 설계도면을 거칠게 집어들고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신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차가웠다. 김서연 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군. 이게 지금 내 지시에 대한 대답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이가 담겨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건축가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전무님 지시는 수익성을 위해 안전과 공공성을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건축가로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최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류를 그녀의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건축가, 월급쟁이, 주제에 무슨 대단한 신념이라도 있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여긴 자선사업 하는 곳이 아니야. 내 말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서연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그의 모욕적인 언세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 안에는 절대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최진우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한낱 여직원에게 정면으로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를 갈며 서연에게 경고했다. 좋아,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고.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한편 강지훈은 민 비서로부터 그의 개인적인 임무에 대한 첫 보고를 받고 있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10년 전 은평구 일대의 실종 아동 기록부터 복지시설 입소자 명단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소녀에 대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CTV 기록은 너무 오래되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우는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기억에 의존해 직접 그린 소녀의 초상이 있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맑은 눈을 가진 소녀.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그에게는 단순한 은인을 찾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고 그의 복수가 공허한 파괴로 끝나지 않도록 막아줄 마지막 희망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범위를 넓혀 당시 그 근방에 살았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시작해.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조급함이 묻어났다. 거대한 복수의 계획을 실행하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모습 뒤에 10년 전에 온기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최진우와의 정면 충돌 이후 서연의 회사 생활은 가시밭길이 되었다.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고 박 팀장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메일에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고단한 삶이 담긴 사진들과 함께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글이 적혀 있었다. 서연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이것은 그녀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최진우는 그녀를 직접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팀의 잡무까지 모두 그녀에게 떠넘기며 그녀를 압박했다. 서연은 매일같이 산더미 같은 업무에 파묻혀 새벽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거나 과중한 업무 속에서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김서연이라는 사람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태양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던 강지훈의 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은평 신도시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정관계 로비 정황이었다. 민 비서는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지훈에게 보고했다. 최만식 회장이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지 수용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보고를 듣던 지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은평구. 그 지명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민 비서에게 명령했다. 다른 건 잠시 보류하고 지금부터 은평 재개발 사업에 모든 조사력을 집중해 그 사업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샅샅이 파헤쳐. 최만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으니.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파헤치려는 그 부패의 중심에서 그가 애타게 찾던 소녀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도 서연은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다. 그러다 그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 계획서에 아주 작은 각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토지보상법과 관련된 매우 전문적이고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이었다. 그것이 법적 허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지친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같은 시각 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진 은평구의 위성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10년 전
그가 쓰러져 있던 낡은 골목길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다. 그는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마치 운명의 나침반이 그를 그곳으로 다시 안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과거의 망령이 현재의 무대 위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곧 격렬하게 충돌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스크린에는 은평 재개발 사업의 추악한 이면을 담은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다. 진숭의 유능한 정보팀이 파헤친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다. 태양건설은 청솔용역이라는 위장업체를 내세워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하며 헐값에 토지를 매입해왔다. 보고서에는 쫓겨난 노인들의 하소연과 겁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처리된 후 낯선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던 날의 기억이었다. 어머니의 절규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던 아버지의 어깨. 그는 최만식의 탐욕이 단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의 복수는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자를 포식하며 불을 쌓아온 사회악을 뿌리 뽑는 정의의 심판이 되어야 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청솔용역의 배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최만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를 찾아내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쳐.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복수의 서곡이 마침내 그 격렬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김서연은 자신이 발견한 법적 허점을 무기 삼아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거대한 태양그룹을 상대로 일개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의감 넘치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익명의 제보자인 척 접근했다. 은평 재개발 사업의 토지 보상 계약서에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태양건설이 주민들을 상대로 교묘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정황이니 한번 심층 취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암호화된 메시지로 단서만을 던져주었다. 메시지를 보내는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만약 이 일이 발각된다면 그녀의 건축가 인생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순한 제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주말을 이용해 그녀는 건축학 논문을 쓰는 학생으로 위장하고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다. 스케치북과 카메라를 든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학생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적진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강지훈의 사업적인 복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동안 민 비서는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지난번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 작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지훈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를 향했다. 민 비서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극도로 화질이 낮은 흑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10년 전 골목 근처 사거리에 방범용 CCTV에 찍힌 영상이었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이 흐릿한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정보팀이 수십 번의 복원 작업을 거친 끝에
마침내 의미 있는 장면 몇 개를 포착해냈다. 영상 속에서 빨간색으로 추정되는 목도리를 두른 작은 인형이 골목 쪽으로 향했다가 몇 분 뒤에 다시 나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힌 것이다. 얼굴은 전혀 식별할 수 없었지만 그 존재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저 희미한 얼룩에 불과한 형체였지만 그에게는 10년간 찾아 헤맨 희망의 증거였다. 잿빛 세상 속 유일한 색채였던 그 빨간 목도리. 그의 얼어붙은 심장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더 이상 막연한 기억 속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실제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영상 속 아이의 신원을 확인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재개발 지역의 공기는 무겁고 스산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건물들과 벽에 휘갈겨진 붉은 페인트에 경고 문구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연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다. 청솔용역의 협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밤마다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아이들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기르던 개를 해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서연은 그들의 증언을 몰래 녹음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의 행동은 곧 용역 덩치들의 눈에 띄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그녀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웬 아가씨가 여기서 뭘 그렇게 찍어대? 기자야?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학생이라고 둘러댔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을 느낀 서연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숨겨 위기를 모면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는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같은 시각 지훈의 정보팀은 청솔 용역을 조사하던 중 주말 동안 재개발 지역에서 어슬렁거리던 젊은 여자 때문에 소란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보고를 받은 지훈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의 모든 신경은 최만식의 자금줄을 끊는 것과 빨간 목도리 소녀를 찾는 2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2가지 목표가 바로 그 현장에서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추격당하던 와중에 다급하게 녹음된 파일 속에는 용역 깡패들이 나눈 대화가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최 전무님한테 제대로 보고 올려. 괜히 일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라고. 최 전무. 바로 최진우였다. 마침내 태양그룹의 상층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밤 2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적을 향한 칼날을 갈고 있었다. 지우는 흐릿한 영상 속 소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를 찾아내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 소녀가 지금 그의 적과 싸우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서연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녹음 파일을 손에 쥔 채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2개의 조각난 퍼즐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쏘아올린 보이지 않는 화살들은 정확히 태양그룹의 급소를 파고들고 있었다. 연이은 주가 하락과 해외 자금 조달의 실패로 최만식의 제국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위기감을 느낀 최만식은 은평 재개발 사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을 초청하는 대규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진숭홀딩스는 교묘하게 위장된 자회사의 이름으로
그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지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은 그의 복수 계획에서 중요한 심리전의 일부였다. 그는 민 비서에게 참석을 지시하며 무대 위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칠 최 씨 부자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의 입계는 얼음장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편 태양건설의 최진우는 김서연에게 이 설명회의 발표를 맡겼다. 그것은 명백히 악의적인 처사였다. 그녀가 가장 반대하는 프로젝트를 그녀의 입으로 직접 홍보하게 만들어 굴욕감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거부하면 해고를 당할 것이고 발표를 망치면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터였다. 서연은 피할 수 없는 덫에 걸린 셈이었지만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한 반란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발표 당일 최고급 호텔의 컨퍼런스룸은 수백억 원의 돈 냄새와 인공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만식과 최진우는 여유로운 표정을 연기하며 투자자들을 맞이했다. 그때 강지훈이 민 비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만으로 장내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냉막한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다. 최만식은 1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소년의 그림자를 이 젊고 강력한 투자자의 얼굴에서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 잠시 후 김서연이 발표를 위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투자자들의 프로필이나 훑어보던 지훈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본래 이 발표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차분하고 명료한 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열정과 진심. 그것이 지훈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장점을 설명하면서도 교묘하게 그 이면에 감춰진 문제점들을 녹여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단지 내 녹지 비율을 법적 최소한으로 축소하였고, 이는 초기 분양 수익률 극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었지만 진정한 전문가의 귀에는 그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비인간적인 설계인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들렸다. 지훈은 즉시 그녀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녀는 저항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극적인 반항을 눈치챈 최진우의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러 손을 들고 그녀에게 모욕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서연 건축가께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설계에 집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기에는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투자자들 앞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죠. 그것은 그녀를 흠집내어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경험이 부족한 건축가는 건물을 짓지만 훌륭한 건축가는 그 안에 살 사람들의 삶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가치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최진우의 오만한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날카로운 일침이었다. 장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불가능한 싸움을 홀로 계속하고 있는 그녀의 용기와 지성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기묘한 감정. 그것은 연민과도 같았고 동질감과도 비슷했다. 그는 아직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김 건축가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설계안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과 그것이 장기적으로 건물의 자산 가치에 미칠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매우 전문적이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최진우의 논점을 완벽히 무너뜨리는 동시에 서연의 입지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한 수였다. 최 씨 부자는 당황했고 다른 투자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설명회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강지훈은 아무런 투자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그의 예상치 못한 개입은 다른 투자자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기에 충분했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공영에서 구해준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자리를 떠나던 그와 잠시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채 올라탄 지우는 좀처럼 서연의 얼굴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녀의 당당한 눈빛, 꺾이지 않는 신념. 그것은 그가 10년간 잊고 살았던 어떤 가치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민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서연, 저 건축가에 대해 알아봐.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그의 관심은 더 이상 사업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아직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지독하게 개인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방금 전에 운명적인 만남을 곱씹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그의 눈빛을 떠올리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잠겼다. 지우는 모니터에 띄워진 김서연의 이력서를 보고 있었다. 진지하고 결연한 표정의 증명사진. 그는 아직 그 사진 속에서 과거의 작은 소녀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뒤바꿀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강지훈은 민 비서가 가져온 김서연의 상세한 신상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파일에는 그녀의 평범하지만 단단했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수한 학업 성적, 돋보이는 수상 경력, 그리고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은평구의 작은 집에서 할머니 손에 자란 개인사까지. 그녀의 이력서 곳곳에서는 꺾이지 않는 의지와 성실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그녀의 삶을 읽어 내려가며 자신도 모르게 존중의 감정을 느꼈다. 은평구. 또다시 등장한 그 지명이 그의 뇌리를 스쳤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이것은 어제 설명회가 끝난 후에 호텔 복도 CCTV 영상입니다. 최 씨 부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확보했습니다. 민 비서가 추가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최진우가 복도에서 김서연을 거칠게 몰아쓰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분노의 찻소리를 질렀고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기색이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최진우의 위협적인 태도가 극에 달했을 때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목에 걸고 있던 작은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불안할 때 나타나는 그녀의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보였다.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라고 소리쳤다. 흐릿한 영상 속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날고해진 작은 은색 로켓 목걸이였다. 그 목걸이, 그리고 그 손짓, 10년 전 기억의 수문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날 골목길에서 호빵을 건네받았던 소년. 정신없이 호빵을 먹는 그를 지켜보던 소녀는 안쓰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똑같은 로켓 목걸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너무나 사소해서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디테일.
그것은 그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화인처럼 새겨져 있던 장면이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서연. 저 당당하고 강인한 건축가가 바로 10년 전 자신을 살렸던 그 소녀였다. 그 깨달음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를 덮쳤다. 사무실에 홀로 남게 되자 그의 냉철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 심장이 터질 듯한 감사함, 그리고 그런 그녀가 하필이면 자신의 원수 밑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지독한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쳐 그를 집어삼켰다. 은평구, 그녀의 정의감, 태양그룹과의 싸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운명은 그들을 단지 제외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전쟁 한복판에 그녀를 데려다 놓은 것이다. 이제 그의 복수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최만식을 파괴하는 것은 더 이상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김서연의 완전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전쟁의 목표가 되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었다.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킬 뿐이었다. 그는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뒤에서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침묵의 수호자가 되기로. 지금부터 김서연 씨에 대한 24시간 비밀 경호를 붙여 감시가 아니라 보호다. 그녀에게 접근하는 모든 위협을 사전에 차단해. 지우는 민 비서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마저 감돌았다. 태양그룹을 향한 그의 공격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이제 무차별적인 폭격이 아닌 정확히 서연을 압박하는 부서와 인물들을 조준하는 외과수술식 타격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매일 서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기자를 만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조직하는 모든 과정을. 그녀는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연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스스로 검을 든 전사였다. 그 사실은 지훈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흔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이라는 판을 바꾸어 주기로. 최진우는 서연을 해고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 프로젝트에서 작은 흠을 찾아내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무산되었다. 지훈의 팀이 최진우가 과거에 담당했던 다른 프로젝트의 막대한 비리 증거를 익명으로 이사회에 제보했기 때문이었다. 최진우는 자신의 뒤처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서연은 자신에게 닥쳤던 위기를 알지도 못한 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날 밤도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퇴근길에 올랐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수십 미터 뒤 검은 세단 안에서 한 남자가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골목길로 안전하게 사라질 때까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우는 그녀의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차의 시동을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과 고통, 그리고 무자비한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부터 당신을 건드리는 놈들은 모두 나를 먼저 거쳐야 할 거야.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빚을 갚기 위해. 냉혹한 기업 사냥꾼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한 남자의 진심이 마침내 칼날처럼 깨어나고 있었다. 강지훈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금융 공격은
태양그룹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해외 대규모 투자 계약이 정체불명의 부정적인 재무보고서 한 장 때문에 무산되자 최만식은 마침내 이 모든 공격이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이 정체 모를 적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내부의 배신자가 이 모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확신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진우는 모든 책임을 김서연에게 돌렸다. 그는 그녀가 회사에 불만을 품고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는 식의 조작된 증거들을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이미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힌 최만식은 아들의 가문이설을 그대로 믿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성가신 여직원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도록. 그들이 꾸민 함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었다. 단순 해고가 아닌 산업 스파이라는 덫을 놓기로 한 것이다. 최진우는 박 팀장과 공모하여 악성 코드가 심어진 USB를 만들었다. 그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순간 은평 재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기밀 설계 도면이 경쟁사의 서버로 자동 전송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그 USB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박 팀장은 긴급 보고에 필요하다며 최종 수정본은 이 USB에만 담겨 있다고 그녀를 압박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강지훈의 눈을 벗어날 수 없었다. 진숭의 사이버 보안팀은 태양건설의 내부 네트워크를 송금 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박 팀장이 서연의 책상에 문제의 USB를 올려놓는 순간 그 안에 숨겨진 악성 코드는 즉시 탐지되었다. 긴급 경보가 민 비서를 거쳐 지훈에게 보고된 것은 서연이 막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던 찰나였다. 지훈은 모니터로 실시간 CCTV 영상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순식간에 결정을 내렸다. 직접적인 개입은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킬 뿐이다. 그는 기술팀에게 극단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지시했다. 지금 당장 태양건설 빌딩의 전력을 차단해. 서연의 손가락이 USB 포트에 닿기 직전 그의 명령과 함께 빌딩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정전은 그의 팀이 도시 전력 시스템을 해킹하여 일으킨 외과수술처럼 정교한 국지적 블랙아웃이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모두가 당황하는 사이 서연은 놀라 USB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그 짧은 혼란의 시간, 미리 건물에 잠입해 있던 지훈의 요원이 정비기사로 위장하여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서연의 책상 위에 있던 악성 USB를 외형이 똑같은 깨끗한 USB로 바꿔치기 했다. 모든 것은 단 30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몇 분 후 전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들어왔다. 사람들은 단순한 과부하 사고로 여겼다. 서연은 잠시의 소동에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최진우와 박 팀장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기밀 유출 경보가 울리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시스템은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완벽한 함정은 원인 모를 정전 사태와 함께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지훈의 방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적의 실수를 자신의 기회로 만들었다. 태양그룹의 보안팀이 정전 사태의 원인 파악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의 해커들은 최진우와 박 팀장이 이번 함정을 모의하며 나눈 모든 대화 기록과 이메일을 빼내어 태양그룹 내부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이제 공격과 수비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았다. 다음 날 태양건설은 발칵 뒤집혔다. 내부 감사팀이 김서연이 아닌 최진우와 박 팀장을 대상으로 기습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최만식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결국 박 팀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최진우는 그룹 후계자로서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서연은 이 모든 급작스러운 반전에 어안이 벙벙했다. 자신을 노린 함정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역으로 당했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득 투자 설명회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남자를 떠올렸다. 진숭홀딩스의 회장 강지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다는 불확실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같은 시각 지우는 태양그룹의 내부 혼란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구해냈지만 동시에 이번 일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를 깨달았다. 최 씨 부자는 이성을 잃고 점점 더 무모하고 잔인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제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조만간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그녀의 곁에 직접 서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번 사건은 그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제 조용한 폭풍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거대한 천둥소리와 함께 모두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진우의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켰다. 두 번의 실패로 그룹 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그는 더 이상 치밀한 계략을 꾸밀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청솔 용역의 깡패들을 동원해 김서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여 그녀의 의지를 꺾어버리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인적이 드문 퇴근길, 서연의 앞을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가로막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미행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명백한 악의가 서려 있었다. 김서연 씨 맞지? 우리 사장님이 더는 못 참겠다고 전해달래. 좋게 말할 때 그 프로젝트에서 손 떼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남자가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훈의 경호원들은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서연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숨을 헐떡였다. 그때 정적을 깨고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내렸다. 그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 달리 감추지 못하는 깊은 우려가 담긴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숨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안전을 확인한 후 흔들림 없지만 미세한 긴장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발 채타요. 모든 걸 설명하겠습니다. 서연은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눈앞의 상황과 그의 진지한 눈빛에서 그가 바로 자신을 지켜주던 익명의 수호자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수많은 의문을 품은 채 조심스럽게 그의 채 올라탔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 한 채 고요하게 미끄러져 나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지훈의 펜트하우스였다.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기업 전쟁이나 복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10년 전 겨울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모든 것을 잃고 얼어붙은 골목길에서 죽어가던 한 소년의 이야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절망의 감정이 생생하게 녹아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서연의 표정은 혼란에서 경악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어렴풋이 그 밤을 기억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했던, 거의 잊고 있었던 작은 선행일 뿐이었다. 그녀는 눈앞에 이 완벽하고 강인한 CEO와 기억 속에 굶주린 소년의 모습을 도저히 연결할 수 없었다. 그녀의 불신을 읽은 지우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보였다. 그가 기억에 의존해 직접 그렸던 낡은 스케치. 빨간 목도리와 은색 로켓을 한 소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힘내세요, 라고.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지막 의심을 무너뜨렸다. 거대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다. 진숭홀딩스의 회장, 태양그룹의 적,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미스터리의 남자. 그 모든 것이 10년 전 자신이 호빵 하나를 건넸던 바로 그 소년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그의 눈빛에서 느꼈던 기묘한 익숙함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 슬픔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했다. 최만식이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회사를 빼앗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복수가 왜 단순한 원한 해결이 아니라 빼앗긴 정의를 되찾는 싸움인지를 설명했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밖에서 혼자 싸워왔습니다. 당신은 안에서 혼자 싸워왔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운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동맹을 제안하고 있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이 처한 위험은 상상 이상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싸움은 곧 그녀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들은 같은 사람의 탐욕에 의해 삶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이었다. 잠시 후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더 이상 강력한 CEO와 평범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채무자와 은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의 인연과 현재의 목표로 묶인 강력한 동맹이 되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서연은 프로젝트의 내부적인 약점과 최진우의 성향에 대해, 지우는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시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개의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나란히 서서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작은 온정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이 이제 거대한 악을 심판하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더 이상 침묵의 폭풍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우렁찬 포효가 서울의 하늘 아래 울려 퍼질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방역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 시 링부가 되어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태양그룹의 부패한 연결망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고,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가, 그래프와 은평 재개발 사업의 설계 도면이 나란히 떠 있었다. 김서연은 설계도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과 법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강지훈과 민비서는 숨죽여 그녀의 분석을 경청했다.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은 없었다.
그녀의 내부 정보는 정확한 좌표가 되었고 지훈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은 그 좌표를 향해 발사되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작전은 태양그룹의 불법 비자금 라인을 절단하는 것이었다. 서현은 은평 프로젝트에 투입된 여러 하청업체들이 실제로는 최만식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결정적인 정보를 손에 넣은 지훈의 팀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본체가 아닌 바로 그 유령 회사들을 타겟으로 한 금융공격을 감행했다. 동시에 그 회사들의 실체와 자금 흐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금융감독 당국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태양그룹과 연결된 여러 회사가 동시에 주가 폭락을 겪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최만식의 자금줄은 급격히 마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전의 막연한 공격과는 차원이 달랐다. 명백한 증거에 기반한 공격은 태양그룹의 신용도에 치명타를 입혔고 최만식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금융시장에 첫 번째 폭탄을 터뜨린 그들은 지체 없이 대중을 향한 두 번째 폭탄을 준비했다. 서연은 다시 한번 그녀의 기자 친구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었다. 지훈이 제공한 완벽한 신변 보호를 약속받은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청솔 용역의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 내부 기밀 서류, 그리고 지훈의 팀이 완벽하게 정리한 유령 회사 리스트까지 모든 증거를 기자에게 넘겼다. 며칠 후 한 탐사 보도 전문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추락하는 제국 태양그룹의 부패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은평 재개발 사업의 비인간적인 주민 탄압 실태와 최만식 일가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 그리고 건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부실 설계를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가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자신들의 배를 불린 재벌 일가의 탐욕에 대중은 분노했다. 태양그룹 본사 앞에서는 연일 시민단체의 시위가 벌어졌다. 더 나아가 기사에서 태양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거론되자 정치권까지 발칵 뒤집혔다. 엄청난 사회적 압박에 직면한 검찰은 마침내 태양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최만식과 최진우는 사면촉에 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론 인맥을 총동원해 기사를 막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미 두근 터진 후였다. 수십 년간 쌓아온 철옹성은 외부의 공격이 아닌 바로 그들 자신들의 탐욕이라는 내부의 균열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만식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를 느꼈다. 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권과 파트너사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함께 사업을 진행하던 파트너들은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한때는 모두가 선망하던 태양그룹은 이제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은 부실하고 위험한 자산으로 전락했다. 수십 년간 형님 동생하던 오랜 사업 파트너마저 싸늘하게 전화를 끊었을 때 최만식은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훈과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으로 태양그룹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최만식 일가의 비리를 보도했고 화면 속 최진우는 검찰에 소환되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그것은
통쾌한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이것은 승리의 축배를 들 순간이 아니라 썩어버린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조용히 지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추위에 떨던 외로운 소년의 모습과 현재의 냉철한 승부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길고 길었던 그의 차가운 전쟁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지훈 역시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맹수는 구석에 몰렸을 때 가장 위험한 법이지. 마지막 일격을 준비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만식은 폐허가 된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모든 것이 어지럽혀진 공간은 마치 그의 몰락한 왕국을 상징하는 듯했다. 아들 최진우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산은 동결되었고 평생을 충성을 바치던 부하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참회나 반성 따위는 없었다. 그저 누가 감히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증오심만 들끓었다. 그는 아직도 그 배우가 1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한 소년의 망령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절박함에 내몰린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비밀리에 조성해둔 해외 비자금을 이용해 밀항을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가장 추악한 범죄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었다. 바로 강지훈의 아버지, 강민호의 죽음과 관련된 마지막 증거를 바로 그 시각 민 비서는 강지훈에게 결정적인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증명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낸 것이다. 사고 직전 회장님 아버님의 차량을 정비했던 기술자를 남미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는 최만식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에는 겁에 질린 채 모든 것을 실토하는 남자의 영상과 함께 최만식의 차명 계좌에서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 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닌 추악한 살인 사건이었다. 지훈은 최만식이 곧 도주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직접 만나야 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최만식의 마지막 남은 탐욕과 절박함을 이용해 마지막 덫을 놓았다. 지훈은 대리인을 통해 최만식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남은 지분을 모두 넘기면 해외로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약속 장소는 상징적인 곳이었다. 바로 10년 전 지훈의 아버지가 모든 꿈을 쏟아부었던 지금은 폐허가 된 옛 공장이었다. 최만식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폐공장 안. 최만식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수상한 브로커가 아닌 낯선 젊은 남자라는 사실에 당황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강지훈. 최만식은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요, 최만식 회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사람 얼굴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제 아버지의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강민호.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최만식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뒤이은 충격과 분노. 그는 눈앞의 남자가 바로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그 어린 소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오만했다. 내 놈이었구나.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여전히 내 애비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군.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지우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리석은 건 당신이지.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단 하나 빼앗지 못한 게 있어. 바로 진실이야. 지우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물었다. 궁지에 몰린 최만식은 이성을 잃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악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내 애비는 약해 빠졌어.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게 이 세상의 이치야. 너처럼 말이지. 그의 광기 어린 고백은 그의 마지막 실수가 되었다. 그가 내뱉은 모든 말은 공장 곳곳에 설치된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의 수사 지휘 차량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최만식이 분노에 차 지훈에게 달려드는 순간 거대한 공장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과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현란한 경광등 불빛이 모든 것을 비췄다. 최만식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기업 비리가 아닌 살인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그의 제국은 완벽한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허탈함과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최만식이 연행되어 나간 직후 김서연이 공장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그녀가 이 추악한 대면의 순간에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멀리서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폐허가 된 공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았다. 10년간 짊어져 왔던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그의 어깨는 지쳐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먼지 쌓인 창문 틈으로 새벽의 첫 햇살이 비쳐 들어오기 시작했다. 10년간 미뤄졌던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다. 최 씨 일기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내려졌고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뿐이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양그룹 게이트는 법의 엄중한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만식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아들 최진우 역시 모든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수십 년간 부패와 탐욕으로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해체되었고 그 자산은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환수되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강지훈은 마침내 아버지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았다. 그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아버지의 옛 회사를 인수했다. 하지만 그는 복수의 상징이었던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상생과 정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새로운 이름의 기업으로 재창립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는 기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목소리에는 온기가 담기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는 비로소 평화를 찾았다. 김서연 역시 태양건설의 폐허를 떠나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전문적인 투자 지원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건축사무소를 열었다. 사무소의 이름은 새봄 건축이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새로운 봄처럼
그녀의 건축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신념에 감화되었던 몇몇 젊은 건축가들이 그녀와 뜻을 함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작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시작이었다. 얼마 후 진숭홀딩스는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논란의 중심이었던 은평 재개발 부지를 매입했다. 강지훈은 공식적으로 태양그룹의 비인간적인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를 소개했다. 바로 세봄건축의 대표 김서연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실력과 신념에 대한 최고의 공개적인 인정이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부유한 소수를 위한 성벽이 아닌 과거의 기억을 존중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최만식의 탐욕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가치를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다시 세워나가게 된 것이다. 그들의 인연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지훈과 서연은 은평구의 낡은 골목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곧 서연의 설계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장소였지만 아직은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10년 전 두 사람의 운명이 처음으로 교차했던 바로 그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한낮의 햇살 아래 그곳은 더 이상 춥고 어두운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는 그녀가 이곳에 무엇을 짓고 싶냐고 물었다.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햇살이 가득한 도서관과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집들을 짓고 싶어요. 그녀의 꿈은 곧 그의 꿈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10년 전 작은 호빵 하나가 전해주었던 그 온기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의 손 사이에서 피어났다. 지우는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10년 전 당신은 내 목숨을 살렸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나의 은인.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길고 긴 복수의 여정은 마침내 치유와 사랑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채무자와 은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같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동반자였다. 10년 전 한 소녀가 베푼 작은 친절은 절망에 빠진 소년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어 돌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